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준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발사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주 탑재 위성을 포함한 13개 위성도 탑재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전고체 배터리의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필름형 전해질을 개발했습니다. 고분자 필름을 한 방향으로 늘려 구조를 정렬하는 공정을 통해 200회의 충전과 방전에도 초기 용량의 78%를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독감 환자가 일주일 사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지난해와 비교하면 1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강추위가 다시 찾아온 가운데 독감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는 27일 네 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 탑재위를 포함한 13개의 위성이 다양한 과학기술 임무를 수행하며 민간 우주 산업의 성장을 이끌 예정입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7일 누리호 4차 발사를 앞두고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간담회를 열고 발사 준비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재 발사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발사 기술도 한층 안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3차 발사와 비교를 한다면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발사 시간이 되겠죠. 궤도와 고도는 각각 태양 고기 궤도 그리고 600km 고도에 저희가 발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위성을 개발한 연구팀들도 참석해 각 위성의 역할과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오로라와 대기광 관측, 우주 자기장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 지난 발사 때보다 늘어난 12개의 큐브 위성도 실려 한층 다양한 임무를 맡게 됩니다. 서울대가 개발한 쌍둥이 큐브 위성은 궤도에서 분리됐다가 다시 합쳐지는 것을 반복하며 GPS만으로 스스로 위치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능력을 시험하게 됩니다. 또 민간 기업이 제작한 코스미 큐브 위성은 다른 위성과 충돌하지 않도록 돕고 임무를 마친 후 스스로 지구로 떨어져 안전하게 처리되는 기술을 실증합니다. 이번 누리호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개발한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산하계에서 개발한 12개의 큐브 위성이 우주로 탐하게 됩니다. 총 13개의 위성은 발사 일정에 맞춰서 모두 정상적으로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성 폐기 장치와 충돌 경고 소프트웨어, 달 탐사용 로봇 부품 등 다양한 장치가 실제 우주 환경에서 검증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는 정부와 연구기관, 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첫 사례로 우리 독자 기술과 민간 우주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다가오는 23일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한빛나노를 우주로 쏘아 올립니다. 나흘 뒤인 27일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하는 누리호 4차 발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 국내 첫 우주 로켓 기업 이노스페이스의 2단 소형 발사체 한빛나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번 발사의 임무는 브라질과 인도 등 고객사의 소형 위성을 포함해 탑재물 9개를 300km 저궤도에 올려놓는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는 23일 새벽, 발사에 성공한다면 한국에서도 스페이스X 같은 민간 우주 발사체 기업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셈입니다. 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우주 발사체 시장은 연평균 10% 이상 상승해 오는 2032년에는 그 규모가 우리 돈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오는 27일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제작과 발사체 조립까지 전 과정을 맡았습니다. 이번 누리호 고도화 사업을 통해서 이제 발사체 체계 종합 업체로 이제 발돋움해서 이제 유수 시대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도록.
누리호 발사에 참여한 국내 기업은 300여 곳에 이릅니다. 발사체에 들어가는 부품 37만여 개와 시스템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제작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흘 간격으로 발사되는 한빛 나노와 누리호. 정부 주도의 연구 개발에서 민간 중심의 우주 경제로 가는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원석입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강석주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주세훈 교수 공동연구팀이 전고체 배터리의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는 필름형 전해질을 개발했습니다. 전해질은 배터리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지만 기존 고분자 전고체 배터리는 이온 이동성이 낮아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 용량이 빠르게 줄어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고분자 필름을 한 방향으로 늘려 구조를 정렬하는 공정을 통해 리튬 확산 속도를 4.8배, 이온 전도도를 72% 높이고 여기에 세라믹 충전재를 더해 안정성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전해질을 LFP 전고체 배터리에 적용한 결과 200회 사이클 후에도 초기 용량의 78%를 유지하며 성능이 개선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종사 없이 인공지능으로 알아서 날고 전투까지 하는 무인 전투기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 공군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험 가동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전 세계 공군 전력에 대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시험 비행에 성공한 미국 방산기업 제너럴 오토믹스의 무인 전투기입니다. 갬비스로도 불리는 이 무인 전투기는 인공지능으로 스스로 이착륙과 비행이 가능합니다. 기술 대부분이 보안 사항이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1,300km에 달하는 항속거리에 2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또 다른 미국 방산기업인 안두릴의 무인 전투기 이른바 퓨리도 지난 10월 시험 비행을 마쳤습니다. 무인 전투기는 조종사가 필요 없다 보니 설계가 단순하고 무게도 가볍습니다. 그만큼 돈도 적게 들고 제작 기간도 짧습니다. Instead of using a military engine, we've been able to use a commercial business jet engine that are mass-produced and readily available. And we've designed nearly every part of this that can be made in hundreds of different places within the U.S. from lots of different suppliers. 미 공군은 두 전투기 가운데 최종 기종을 선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갑니다. 일단은 기존 전투기에 보조 임무를 맡긴다는 계획이지만 기술 진화 속도를 보면 완전 새로운 전술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Air dominance is not a birthright, but has become synonymous with American air power. But air dominance needs to be earned every single day. 미국에 이어 중국과 러시아도 무인 전투기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경쟁도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항공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는 이제 유인 전투기 시대는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반론도 없진 않지만 전문가들은 막대한 전투기 가격과 조종사 양성에 애를 먹는 현실을 볼 때 먼 미래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최근 대학가에서 시험에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학생들 사이에 AI 활용이 일상화된 만큼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 중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챗GPT에게 물어봐서 이해를 한다거나 아니면 과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좀 막히는 부분이 생기면은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하는 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는데 악용하는 일까지 벌어지자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라고 명시한 시험이 아니면은 결과물이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공정성을 해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아예 안 해온 건 아닙니다. 이미 일부 대학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AI 활용 지침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연세대의 경우 교수자와 학생, 연구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활용 지침을 만들었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고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지침이 추상적이거나 선언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를 막을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반대로 나타났잖아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부정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 비대면 시험을 없애고 시험 감독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시험은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와서 사람들이 감독하면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윤리적인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정직하게 시험을 본 학생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학들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대규모 감원이 이루어지면서 AI의 노동자 대체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불안감과는 달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이 3만 명 감원에 나섭니다. 본사 직원 10%를 내보내는 규모입니다. 올 들어 200여 개 IT 기업이 직원 9만 8천 명을 내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인텔 등 대형 기술 기업도 대규모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인공지능 AI 도입으로 업무 처리 방식이 변화하는 게 감원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AI has the potential to increase productivity. Many of us are already using it, and we can attest to its benefits. AI는 단순히 기존 일자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 구조로 재편해 기존 직종의 의미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때문에 운전직이 사라지면서 대신 차량 데이터 분석 업무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한 번 시스템을 구축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Entry-level jobs, that first rung on the career ladder, are breaking down a bit. 반론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구 감소와 일자리가 많은 선진국들이 극단적인 이민 제한에 나섰다는 점을 근거로 듭니다. There aren't enough workers. I mean, the notion that AI is going to create unemployment, that we'll have all these sort of truck drivers out there being replaced by robots, that is completely fake. 시장에선 인력 감축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직원이 줄어드는 것이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기대감 때문인데 기업들의 감원 소식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놓고 정부가 판단 내리기를 계속 미루면서 구글과의 줄다리기가 내년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지도 데이터 반출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명확한 기준과 세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도 반출건에 대한 최종 결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해외 기업으로의 지도 반출 심사 결정이 3차례나 연기된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8월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뤘는데 이번에도 관세 후속 협상 최종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결정된 거라 사실상 외교적인 시간 벌기 아니냐는 해석이 많습니다. 촉각을 곤두세웠던 국내 업계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최근 주요 부처 장관들이 안보 위협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고 그러니까 일단 유보 문제는 일부 부처에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그런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 내부적으로는 정확하게 저희 안보 문제라든가 또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핵심 조건인 데이터 센터 설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을 또 미룬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도 반출을 둘러싼 혼란이 커지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정밀 지도 반출은 공간정보관리법을 따르는데 협의체 심사를 거쳐 허가한 경우엔 반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 구체적인 반출 요건이나 관리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통상 문제 같은 것도 분명히 걸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그런 좀 세부적인 법령에 있어서 또는 어떤 규정에 있어서 좀 미비점을 드러낸 좀 그런 난백상의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내 서버 구축 등 주요 요건을 하위 법령에 허가 기준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반출 시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법안도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입니다. 애플의 반출 요청에 대한 심사도 다음 달 예고된 상황. 해외 빅테크 기업의 문 두드리기가 계속될 전망인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초겨울 추위가 다시 기승인 가운데 내일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서울은 처음으로 영하권에 들겠고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호남 지역은 첫눈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근길 시민들 옷차림이 다시 한겨울처럼 두꺼워졌습니다. 차가워진 아침 공기에 패딩을 여미고 목도리에 귀마개까지 착용한 채 서둘러 이동합니다. 밤사이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강원 고성 향로봉은 영하 6.6도까지 떨어졌고 체감온도는 영하 17.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경북 봉화도 영하 0.6도, 대관령도 영하 0.2도로 내륙 곳곳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기온은 3.1도였지만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추위는 밤사이 더 강해져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내려가며 체감온도는 영하 10도에 육박하겠습니다. 특히 강원도와 영남 일부 지역은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철원과 부산 등 동쪽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를 발령하고 급변하는 날씨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는 가운데 밤사이에는 복사냉각까지 크게 작용하면서 기온이 하루 만에 5도에서 10도가량 떨어지면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위 속에 제주 산간과 호남 일부 지역에는 올가을 첫눈이 예상됩니다. 호남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1cm 안팎, 제주 산간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또 밤사이 일부 내륙에는 약한 비가 내리며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어 아침 출근길에는 미끄럼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또 강추위 속의 동해안 지역은 건조주의보가 확대하고 강풍 지역이 늘고 있다며 산불 등 화재에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독감 환자가 일주일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강추위도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이나 인후통을 동반한 독감 증상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45주 차인 11월 2일부터 일주일간 독감 증상 환자는 1000명에 50.7명. 전주 대비 2배 넘게 급증한 것이고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12배가 불어난 수치입니다. 독감 유행이 2달 정도 앞당겨진 탓입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학령기인 7살에서 12살까지 138.1명을 비롯해 영유아부터 18세 이하 청소년 사이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데서 집단 생활을 하는 아이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독감으로 입원한 환자 수도 그만큼 늘어나면서 독감 유행 단계도 보통에서 높음으로 격상됐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 초 강추위까지 예상돼 65세 이상 노인이나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가 강하게 내려오면서 17일에 북서풍이 강하게 내려오고 기온도 떨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떨어져 11월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되겠고요. 지난달 20일 설악산 고지대에 이어 서해안에도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수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인플루엔자가 유행인 가운데 병원마다 독감 검사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 진료 비용 자료를 보면 독감 검사비는 서울은 평균 28,511원인데 비해 세종은 26,413원, 전남은 24,29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별로 보면 금액 차이는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납니다. 독감 확진에 쓰이는 인플루엔자 AB 항원 검사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아서 가격이 높고 병원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린 상황이라 고위험군의 경우 38도 이상의 고열 등 증상이 있거나 가족 가운데 환자가 있는 경우 독감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커피를 한 잔만 마셔도 잠을 못 주무시거나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인 함유량을 줄인 디카페인 커피를 찾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다소 느슨한 우리나라 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국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카페인 함유량을 줄인 디카페인 커피. 일반 커피의 맛과 향이 거의 그대로여서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들이 커피 대용품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디카페인 커피 파는 곳을 찾기 어려웠지만 최근엔 안 파는 곳을 찾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만 보더라도 올해만 10월까지 디카페인 커피 3,650만 잔이 팔려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35% 늘었습니다. 하지만 디카페인 커피도 카페인이 함유된 만큼 카페인에 아주 민감하면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면증 같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카페인으로 표시됐더라도 커피숍마다 원두마다 카페인 함량은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디카페인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현재는 커피의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제품이지만 앞으로는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제품에만 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맞춘다는 설명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을 하여서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는 분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이 커피를 드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디카페인 표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내년 3월까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한강버스 멈춤 사고와 관련해 야간에 항로 표지 등이 잘 보이지 않아 수심이 얕은 곳으로 항로를 이탈했다가 사고가 났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버스는 브리핑을 열고 선장 진술 등을 토대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조사 과정에서 항로 표지 등 하나가 잘 보이지 않았다는 선장 진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인 결과 태양광 충전 방식으로 불이 들어오는 표지 등에 배터리 기능이 떨어져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밤 8시 25분쯤 잠실 선착장으로 들어오던 한강버스가 바닥에 걸리며 멈춰서 승객 82명이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강 수심이 낮아지는 갈수기에 접어들면서 한강버스 운항 중 바닥이 무언가와 접촉한 사례가 이달 들어 15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와 한강버스는 지난 7일부터 현재까지 뚝섬 선착장과 동호대교 쪽을 운항하던 한강버스가 바닥면에 무언가와 닿았다는 보고가 모두 15차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한강버스는 수심이 낮아서 발생한 일인지 어떤 이물질과 닿은 건지 수중 수색 등을 통해 정밀하게 점검한 뒤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11월 갈수기를 겪어보지 못했지만 운항하는 데 필요한 수심은 유지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승객 운항을 멈추고 다시 시범 운항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선 아직 답변하기 이르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안전 문제를 조속한 시일에 조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